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보네요. 네. 예,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좀 전에 뵌 것 같은데. 네, 그러게 예, 말입니다. 우리 변함없이 문사연 팟캐스트를 지켜주시는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우리 유병균 상임 공동대표님과 신만석 박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또 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잠깐 까먹었는데, 우리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홈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저 청취도 해주시고 방문해서 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저 PPL 한번 했습니다. 광고요? 뭐 간접 광고에 직접 광고를 했네. 뭐 이런 광고는 괜찮아요. 건전 광고니까. 아니 이게 광고를 한번 해야겠다 계속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대화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먹어가지고 잊어먹기 전에 미리 광고를 좀 했습니다. 피드백을 위해서 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무풀이 더 무서워요. 그리고 그냥 먼저 시간에 저희가 현재 다문화 정책, 다문화를 옹호하는 외국산 코드 중에서 대표적인 용어 똘레랑스를 한번 손을 봐줬어요. 네. 아주 그냥 거기 대해서도 아직 저 남아 있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건 하죠. 그래도 얼마나 아주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차근차근 씹어주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짝퉁 보수들, 친일 매국 세력들, 이들은 사실 민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버겁죠.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진보 세력들이 이 민족 담론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근데 그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운전대를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짝퉁 보수들 같으면은 당연히 민족이라는 주제가 버거운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진보 쪽에서 이 민족주의 담론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뭐 걸핏하면은 그 기존 체제에 태클 걸었다 한다 진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진보 오남용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소위 짝퉁 보수들, 이 짝퉁 보수들이 주로 빌려왔던 사상 원천이 미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 이들은 민족을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자기네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원죄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내세우질 못하고 이제 미국식의 어떤 그 미국식의 자유주의를 갖다가 뭐 계속 여기서 수입을 하고 수용을 하고 하다가 소위 진보가 민족 담론을 틀어줬단 말이죠. 7, 80년대.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진보가 원래 그 민족이라는 그 개념은 그 보수의 전형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원래 정통 보수라면은 진짜 보수라면은 이 민족 담론을 갖다가 먼저 자기네들이 움켜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진보가 움켜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꼭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아직 분단된 상태고 진정한 그 민족 국가로서 출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민족 국가, 국민 국가라면은 진정한 국민 국가, 그다음에 민족 국가라면은 남북이 하나가 통일이 돼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민족 담론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보가 자기네들이 끌고 가던 그 민족 담론을 내팽개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내팽개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바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평등 사상,
그다음에 뭐 환경, 인권, 네, 인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돌아버리더라고요. 예. 가만 보니까 그동안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홍세화 씨를 비롯한 그 유럽 쪽에서 좀 저 견문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예. 그런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식의 좌파, 예. 유럽식의 진보 담론을 이제 거기서 좀 들여다보고 여기 와서 이제 그걸 갖다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담론 지금 아무도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진짜 우리 문화 사랑 국민연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참 보면은 민족이란 담론이 참 힘들고 좀 버거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극히 당연한 건데 사실 민족을 강조한다라는 게. 근데 그럼요. 이 짝퉁 보수들 때문에 한국에서 민족을 외치면은 빨간 색깔이 좀 삐친다라는 식의 오명을 또 씌우기도 하기 때문에. 진보는 어떻습니까? 진보는 또 지금 이제 민족을 걸고 나오면은 야 저거 뭐 극우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아유 9세대. 이미 저 지나간 저 그 낡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저 들이댄다. 예. 뭐 이런 식의 비방이나 조롱을 하는데. 예. 자,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소위 국민국가 체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세계 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예. 국경 엄연히 있어요. 그렇죠.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에 똘레랑스 할 때 미처 얘기를 못 했는데 거기는 좌우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고담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 프랑스에서의 국민국가라는 것은 즉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민족 담론을 갖다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프랑스 애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한 그 개념이 이제 그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민을 통해서 이제 그 국가를 만들었고, 자 그래서 국민국가라는 것을 갖다가 그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개념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좌든지 우든지 걔네들은 프랑스식 민족주의인 국민국가주의를 갖다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 있을 때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그 TV 토론 좌우파 TV 토론을 진행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국민국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절대 부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그 기본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는 그 얘기를 갖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근데 여기 지금 한국의 진보는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프랑스에서는 지금 좌파들조차도 국민국가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놓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탈민족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진보들이 나서가지고 탈민족주의를 얘기하고 거기에 덩달아 지금 소위 짝퉁 보수들이 또 탈민족주의 좋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반민족 그 구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그 컴플렉스와 그다음에 열세에 몰렸는데 아유 반민족 구도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좋아. 민족 탈민족 좋습니다. 탈민족으로 갑시다. 전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짝퉁 진보하고 입진보가 짝퉁 보수하고 입진보가 딱 이해관계가 딱 맞네요. 이해관계가 딱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좌우 그다음에 보수 진보 구도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도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조직화되고 세력화돼서 국민들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반면 짝퉁 보수하고 입진보들이 좀 설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이들이 세력화되고 있고 이권 단체화돼서 사실상 진보 보수 논쟁도 일으키고 이들이 좀 다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지금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지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 이들을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 소위 그 입진보 그다음에 달리 표현하면 여러 지금 표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웰빙 좌파, 강남 좌파, 다 하여튼 아주 그 격에 맞게 이름이 붙었어요 보니까. 그럼 일제 식민지 때 저희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열사들이 가정을 버리고 네. 예,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투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지금 느닷없이 이제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민족을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참 이러면서 탈민족 다문화. 예, 순국선열을 무슨 낯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가르칠 겁니까? 이런 엄청난 자기 부정의 이율배반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거기 또 때때로 박수 치면서 그렇지 우리가 뭐 낡은 세상을 살았지. 뭐 그랬었으면은 우리는 다 뭐 지금도 식민지 시대에 살거나 아니면 다 이 민족 자체가 말살되는 게 그게 옳은 순서겠죠. 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코미디 같은 세상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프랑스만 해도 국민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한다. 좌우할 것 없이. 네. 근데 우리 한국은 민족이고 국가잖아요. 그러면 예, 이 세상에 민족 이꼴 국가가 아니라 이제 민족 이꼴 국민이죠. 우리는. 예, 민족 이제 말을 잘못해서 민족하고 국민하고 거의 등치가 되고 등치가 되죠.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예. 민족 이퀄 국민이 안 돼요. 여러 민족이 한 국가 내에 살기 때문에 민족 이퀄 국민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민족이 곧 국민과 등치가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어요라고 하면 그 민족이 또한 주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다문화적 광풍은 특히 이제 입진보들이나 이들이 뭐 외치는 그 다문화적 상황을 보자라면 하여튼 주권자를 갈아치우겠다. 네네. 예, 아예 주주를 갈아치우겠다는 얘기. 주식회사로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근데 이런 그 탈민족 요새 나오는 그 입진보들 입에서 나오는 이 탈민족 근거를 갖다 제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 네?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의 걔들? 뭐 우리 사회 90년대 초반부터 여기 귀화해서 지금 한국인이 됐다고 하는 그 박노자 씨 대표적입니다. 귀화해서 한국인 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로버트 할리 씨가 옆에 생각이 났었는데 로버트 할리는 귀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국적이 미국이에요 현재. 그래요. 네. 전번에도 들었지만 깜짝 놀랐었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국적 한국이 아닙니다. 그럼 취업 비자로 귀화 안 했습니다. 영주권은 갖고 있나? 어쨌든 계속 TV 뭐 박노자 씨도 지금 귀환을 했지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필명은 박노자로 쓰고 있고 그 국적 등록 그 사항에는 블라디미르 티오노프.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러시아에서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요.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때 이 박노자 씨 팬이었어요. 한참이 암울했던 시절에 인권, 평등, 민주를 외치는 그의 그 글과 그 하여간의 코드가 굉장히 저희들 어떤 세대에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이 책도 많이 읽고 서평도 올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이 박노자 씨가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듯해요.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칼럼을 하나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칼럼 여기 지금 그 한겨레 신문 2007년도 6월 7일자 무지개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박노자 씨 칼럼. 이 제목부터가 말이죠. 상당히 그 감성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나이브하고 나이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 사전에서 원래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 단어인데 나이브란 말은 이제 순진한 뭐 이렇게 형용사로 돼 있어요. 순진한. 그런데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이 나이브란 말은 순진한데 어떤 식으로 순진하냐면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야말로 그 좀 순박한 뭐 그다음에 좀 얼간이 같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서도 순진하다면 욕입니다. 그거 순수하다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브하다는 그런 그 단어를 쓰게 되면 영어에서나 불어에서나 나이브하다는 단어를 쓰게 되면 상대방을 갖다 좀 낮게 보는 거예요. 낮춰 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깔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무지개 나라라는 제목부터가 이게 상당히 지금 나이브한 그런
나이브한 용어예요. 무지개 나라가 뭡니까? 무지개 나라가. 예. 내용이 여기 어떻게 되나요? 내용을 지금 보면은 말이죠.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 중간에 보십시오 한번. 과연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을 이 땅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성리학이 기승을 부렸던 조선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의 위치가 더 높았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젖은 구시대의 관습들을 전통 예절이니 전통 문화니 거창한 이름을 붙여 가르친다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일인가? 자, 이 사람이 지금 말이죠. 이렇게 한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단어들, 민주주의, 다양성, 그다음에 인권 이런 코드를 통해서 지금 고리를 갖다 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공격의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외국인 여성과 그 자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보존하는 것도 그들의 인권 중 하나다.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키워드로서 민주주의, 다양성, 인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민 2세들은 한국 시민이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화 언어적으로 베트남인이나 필리핀인으로 남을 권리도 있다. 자, 이거는 말이죠. 결국은 여기에 한국에 말이죠. 한국에 서로 다른 민족 공동체를 다양성의 이름, 다양성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갖다가 그대로 두자는 얘기예요. 한 국가 내에 여러 민족 공동체가 공존을 하게 두자. 공존을 하게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칼럼 마지막에 100년 전에 받아들여진 민족 개념의 유효 기간은 이미 지났다. 미래의 한국은 한민족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의 만남과 섞임의 공간이 될 것이다. 무지개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하려면 우리 속의 타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고유한 독자성을 보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노자 씨 그 글에서 무슨 뭐 무지개 사회로 네. 전환하려면 무지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지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네. 민족 개념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 100년 전에 받아들인 민족 개념. 네. 그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예, 제가 그러자도 유 대표님한테 딱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아니 그런 질문 잘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라. 아유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래. 그러니까 뭐 무지개 나라로 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글이 그게 완전히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머리가 없어 머리가. 그러니까 100년 전에 받아들인 민족 개념 그거는 맞아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민족이란 용어가 그게 한자어가 이제 일본에서 그 서구의 용어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해서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그게 아마 일본에서 그게 1905년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07년경에 우리나라 들어왔답니다. 그 민족이라는 말이. 말 자체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족이라는 말 자체는 그때 들어왔지만은 그 이제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렇죠. 그 용어만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용어로 이제 차용을 한 거지. 민족에 해당되는 그 내용, 그 컨텐츠, 그 개념을 우리가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개변이고 용어는 그때 들어온 게 맞아요. 100년 전에. 이렇게 뭐 교묘히 이제 그걸 또 이용하고 있네.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겠는 거는 이제 왜 무지개 나라가 돼야 되는 건지.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고 왜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그 근거가 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게. 그러면서 그 근거는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무지개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하려면 우리 속의 타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려라. 아니 좀 웃긴 게 내 이제 그 박노자 씨를 이 양반이 역사학자였지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빈틈이 많은 겁니다. 이게 여기도 보세요. 좀 말도 참 보면은 완전 말장난이야 보면은. 타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사에서 적응하면서 고유한 독자성을 보존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뭐 자기들의 고유한 독자성을 보존하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적응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까 뭐 이세들이
혼혈 2세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필리핀으로 남을 남거나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네. 무슨 권리가 있다? 뭐 그 어디서 나온 권리야 그게? 그렇다면 국가는 그 사회는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역으로. 그렇죠. 아주 웃긴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애새끼가 떼쓰는 것 같아. 국민 국가라는 그 틀을 갖다 지금 완전히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권리가 있다면 권리가 있는 건가? 권리라는 그러니까. 권리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예요. 제가 딱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아나키스트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아나키스트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건지, 과연 자기가 살던 러시아에서,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한 25세까지는 거기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래요. 청년기를 갖다가 성숙한 청년기를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정체성이 다 녹아 있을 거예요. 러시아적인 정체성, 그다음에 그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다 자기가 그 몸에 배어 있을 텐데, 과연 러시아에서도 이럽니까? 지금 이 박노자 씨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 속에 타자들을 갖다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한국 속에 적응하면서 고유한 독자성을 보존할 기회를 거기서 줘야 된다고. 러시아에서도 그랬나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려면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기 나라에서는 전혀 이런 그 교육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체성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의도가 있지 않나, 나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동감하는 게, 아니 한국이 그렇게 좋았던 건가, 아니면 진짜 만만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러시아에서 진짜 그런 얘기했다는 푸틴한테 뺨 맞죠. 네. 예, 뺨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 은근히 좀 기분이 나빠요. 예, 어디 와가지고 뭐 훈수질이야 지금. 자, 그런데 자, 이런 지금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위 지금 한국의 지금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 한국의 지성계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국이 참 정말 너무 지성계가 부실하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2012년도 4월 27일자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연수회에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발언을 했냐.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사람인데 옛날 조상이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대통령이 진화 의미가 없겠지. 국가 주권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죠. 아니 장사꾼이 무슨 얘기인지 못 하겠어요. 아니 이건 도대체가 이게 한국의 좀 수준입니까? 이게 국가예요, 정말요? 이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국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떠드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말을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동화돼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이 돼 버리니까 가그 조상이 뭐든 간에 이제 한국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아니, 나는 뭐 그런 식으로 뭐 너무 좀 좋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유 대표님 혹시 MB 추종자십니까? 전혀 아니신 걸로.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 의미로 뭐 했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저도 생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머리가 잘못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저는 이거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세요. 뭐 소위 한국의 엘리트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글로벌 지구촌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공존의 다문화, 국경을 허물다. 국경선을 강조하지 않는 글로벌 시대의 동료의식은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이다. 자, 이런 지금 그 슬로건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 세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슬로건 자체가 글로벌 지구촌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공존의 다문화, 국경을 허물다. 이거에 관해서 가타부타 논하기 전에 구호 자체가 너무 유치해요.
예? 뭐 애들 가지고 지금 애들 대상으로 장난하는 겁니까? 애들 홀키는 거예요. 예? 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저 대상으로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글로벌 지구촌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공존의 다문화, 국경을 허물다. 국경선을 강조하지 않는 글로벌 시대. 예? 박노자 씨 여기 무지개 나라. 이게 지금 말이죠. 국민들 이거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국민 의식 수준을 갖다가 완전히 이건 지금 그 깔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나라들 우리한테 보여줘 봐. 그러면 자신 있게 보여줄 만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기는 하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적어도 한 나라의 그 지도층들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면은 국민 그 자격으로서 정말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논하세요.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그럼 민주가 뭔가? 공화국이란 뭔가?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주권이란 무엇인가? 뭐 하여튼 이런 그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예, 예? 정체성.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논해 보세요. 진짜 국민을 상대로 국민 수준 그다음에 국가의 맨날 국격 말로 그렇게 떠드는데 국격을 높이고 싶으면은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진지하게 대국민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 지구촌은 이미 다문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누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까? 누가 지구촌은 다문화 시대가 된 지 오래라고 누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멋대로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일을 갖다가 저 어설프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탈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시민들이 져야죠. 국민들이. 그 다문화주의자들 그 진보주의자들 잘 쓰는 말로 그 자기들의 상상이죠. 그렇죠. 예? 자기들의 희망사항이고 예. 상상이지.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아주 관념의 나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아주 마음껏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이게 참 보면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똘레랑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미 똘레랑스가 끝물이고 지금 재고떨이 하고 있는 거다 한국에서 그랬는데 네. 지금 사실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이고 국경이 없어지고 이것도 지금 그 문 닫아 가는 실정이에요. 지금 뭐 그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인도,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브라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 체제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브릭스 체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보면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럼 미국 달러 패권이 슬슬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미 금융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자본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다문화되는 게 좋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G20 G20이라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G20이라는 게 과거 미국의 일국 패권에서 G2로 갔다가 G7, G8로 갔다가 G20로 간다라는 거는 다극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브릭스 체제 하에서는 각 지역별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각 국가의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별 경제가 더욱더 중시되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를 외칠 수 있는 것인가? 끝물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예. 네. 좀 지금 우리가 다문화 그다음에 다민족화를 얘기하더라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세계 정치, 국제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그 기본 전제를 깔고 밑밥을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한국의 지금 다문화를 빙자한 지금 다민족화죠. 이 논란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소위 그 인권주의자들 뭐 외국인 인권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수녀님까지 나서 가지고 말이죠. 그냥 눈물을 찔찔 흘리고 공청회 와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멀리 좀 떨어져 가지고 이 나라 지금 진행되는 꼴을 한번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고 유치합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으로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인권이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외국인들을 위한 인권 타령을 하고 마치 인권으로 이 나라가 벌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우린
아니 그래 인권으로 우리나라가 외화벌이를 많이 하면 좋죠. 나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지금 한국에서의 지금 저들이 다문화 추진 세력이 외치는 인권은 극히 소비적이에요. 우리 피 같은 세금 다 뽑아먹는 인권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참. 근데 지금 박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식계층, 그래서 입진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좀 불을 좀 지르는 역할들을 좀 했다는 말이에요. 좀 보면은 지금 그 여기 이게 민족에 대한 언급이 요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민족의 의미를 잃어간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대표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족의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뭐 이런 발언을 했네요. 박노자 씨가 여기 칼럼에서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을 이 땅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한국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민족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이것도 그렇죠. 네, 거기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제를 갖다가 여기다 논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뭡니까? 제시를 안 하고. 아니 갑자기 그렇다라면은 우리 신만섭 박사님이 중국인이 되신 건가? 그러면 우리 그 유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그 몽골 쪽을 자주 왔다 갔다 이제 다녀오시거나 몽골인 되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민족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박노자 씨 글을 보면은. 좀 분리주의적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해야 하나. 사람이 어떤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적절하게 같이 가야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 관념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이건 소위 얘기하는 좀 꼴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는 게 이상한 게 한국에서만 이런 소리 한다고요. 한국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소리는 감히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그거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불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좀 얘기하다 끝쳤습니다만은 관념만 중시하면 꼴통이 돼요. 그리고 그 육체 이게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좀 세속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교묘하게 이 말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을 관념화 시키고 있어요. 관념주의를 좀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 사고 방식이 그런 관념화된 그런 사고 방식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이 서양 사람들은 말이에요. 제가 겪어봤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관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 생각을 갖다가 내놓는 것도 상당히 좀 보면은 이제 구체화가 돼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만 유독 특히 민족 담론이 나올 때 유독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몰고 간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관념도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유치한 이런 그 관념. 그것도 여기 보십시오. 지금 민주주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민주주의, 다양성, 인권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갖다 계속 계속 반복을 하면서 주입시키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민주주의, 다양성, 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다양성, 인권 부르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서로 다른 민족 공동체를 갖다가 전부 존속시켜 놨다. 나중에 갈등 일으키고 그다음에 싸움 일어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야말로 뭐 내전까지 일어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벌어지는 그 인권 최악의 인권 상황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그 내전이라도 벌어졌다. 그렇게 해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고 어디 또 피난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그 인권 불상사, 인권 대참사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세월호 대참사 책임지지 못했듯이 이것도 역시 누구 하나 이제 그 책임질 사람 없을 거라고 난 봐요.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안 진다.
예, 그 좀 옳은 말씀이시고 이 박노자 씨를 제가 다시 보게 생각한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그 한국 역사 식민사관 때문에 왜곡돼 있는데 올바른 우리 한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나가는 와중에 이 박노자 씨를 재평가하게 됐어요. 네. 난 몰랐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 그 한국 고대사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단군조선을 부정하더라고요. 단군조선뿐만 아니라 예. 고구려 역사도 부정합니다. 예, 고구려의 그 만주 예. 만주 강역의 그 정벌 뭐 거기에 그 영토를 갖다 넓혔다는 거 그 내용도 부정합니다. 내가 거꾸로 읽는 고대사인가 그 사람이 쓴 그 거꾸로 읽는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그것도 부정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쭉 보니까 그 식민사학에 기반을 두고 한국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한 모든 분석과 비평의 근원이 식민사관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민족과 역사를 사랑해서 귀화한 게 맞는가? 근데 그렇다라면은 한국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그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것이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닌가? 근데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게끔 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행동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부정하고 있어. 특히 한국이 국민국가이면서 사실 민족국가예요. 네. 그런데 그 근간에 대한 민족을 부정한다라는 건 우리 국민국가의 틀 자체도 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어떻게 그 사람은 해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 머리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자는 관념주의자고 관념론자고 한국을 결코 사랑하는 자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특정 계급을 사랑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모든 그 역사와 전통과 우리 한국 민족과 국가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제 나름의 확신을 얻게 됐죠. 이 사람이 좀 이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게 방금 우리 딱 선생 이야기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민족 국가예요. 이게 우리 헌법을 보면은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이게 우리 헌법상의 이제 우리 권리 주체인 우리 국민을 표시한 말이라면 그게 하나 이제 민족이죠. 그 자체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도 분명하게 헌법 전문 첫머리에 분명히 그걸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오늘날 유엔 헌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 헌장 정신에 보면은 이 오늘날 국제 질서가 이게 국가 단위의 각 민족 자결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 간의 이 관계를 이제 전개해 나간다. 그게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가들이 그 각 민족의 자결 정신으로 그 민족 자결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를 갖다가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말이고 유엔 정신에도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런 주장을 가져왔는지 어디 딴 나라에서 어디 계시를 받아왔 하느님한테 뭐 어디 계시를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박노자 씨 간첩이에요. 간첩인데 아주 고등 인텔리 간첩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의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 말대로 하면은 우리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지금 그 발생한 그 다민족 국가들 보면은 그리고 뭐 전 세계 지금 90% 이상이 지금 다민족 국가인데 지금 보시라고요. 현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평화적으로 공존해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 부작용을 전 세계를 통해서. 예?
한국 국민들만이 지금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뭐 어디서 무슨 분쟁이 터지고 무슨 내란이 터지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 잘 모르는지 너무나 모르겠지만, 당연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 간의 그 분쟁, 내전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저는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괘씸한 게 차라리 저 옆에 중국하고 일본에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바로 그거예요. 거기는 지금 민족주의가 아주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한국에다가 자꾸 이런 그 소리를 갖다가 조금 부르짖는지 여기 또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 박노자하고 비슷한 과인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진중권 씨라고. 아이고 국산이네. 네. 진중권 씨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난 이 사람 도대체 난 그래서 이 입진보 웰빙 좌파들이 도대체 난 왜 한국에다가 이렇게 거의 자학 수준의 이런 조금 인매질을 해대는지 도대체 진중권 씨하고는 저 심영래 씨하고 친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영구하고 뭐 용가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뭐 다문화에 대해서 또 얘기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애국주의, 중국의 애국주의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좀 신랄하게 좀 까고 있는데, 그걸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점잖지 못한 표현으로 뭐 하여튼 날것의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뭐 그거 좋습니다. 어쨌건 날것으로 표현을 하건 뭐 점잖게 표현하건 그건 뭐 상관하지 않는데 자 중국의 애국주의를 까는 거예요. 언제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2008년도 4월달에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 일주를 하고 있었죠. 성화봉송.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거쳐서 이제 그 베이징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서울이 뒤집어졌죠 그때. 그때 이제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이 그냥 이 성화봉송단과 그다음에 그 성화봉송을 그 봉송 행진을 따라오는 그 중국인 대학생들 무리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사단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심장부에서 사단이 났어요. 심지어는 전경을 갖다가 그냥 막 집단 폭행하는 중국인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전경을 갖다가 코너에 몰아놓고 저기 서울 플라자 호텔 코너에다 몰아다 놓고 폭행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까 저도 당시에 우연히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도대체 여기가 지금 한국인가 아니면 중국에게 점령을 당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진중권 씨가 뭐라고 해놨냐면 그 당시에 일을 보고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제 까는데 완장차고 시뻘건 깃발 휘날리던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도 저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다. 나름대로 배워 밥값물 먹은 유학생들이 국제감각이 저 정도이니 나라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인민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게다. 성룡이 그랬다든가 성화봉송에 방대하는 자들은 자기가 쿵푸로 때려주겠다고 취권 찍을 때 먹었던 술이 아직도 안 깬 모양이다. 이견을 가진 이에게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겠노라고 버젓이 공언을 한다. 이런 깡패 협박이 중국에서는 애국적 발언으로 추앙을 받는다. 그들도 한때 힘이 없을 때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었다. 그런 아픈 역사적 경험을 한 나라가 왜 자기들보다 힘없는 민족의 자결권을 무시하고 억압을 하는 것일까?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중에 비록 소수라도 제 동포들이 벌이는 저 애국적 광란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도대체 저 눈먼 열정의 덩어리에는 브레이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칼럼을 갖다 일부만 지금 소개를 했는데 프레시안에 2008년 4월 28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를 왜 한국 언론에다 대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 당사자한테 가서 해야 돼요. 인민일보에 싣든지 아니면 중국 외교부 가서 공식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천안문 광장에서 한번 외쳐보든지 거기 가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스피커를 대고 말이죠. 마이크를 들이대고 한번 거기 가서 걔네들 갖다 까주든지 중국인들을.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든지 아니 본인이 못하겠으면 알바비라도 주고 누구 좀 아니 시키든지. 왜 여기서 한국 언론에서 이런다고 걔네들이 고쳐집니까?
한국 언론에다 대고 이런다고 중국 애들이 고쳐지느냐고요. 오히려 더 깔보죠. 예? 웃기고 있네. 그래 떠들어라. 네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행동한다. 이러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거야. 한국의 소위 그 웰빙 좌파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거 자유행위나 하고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게 참 이게 보면은요. 근데 이런 글의 막판이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검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야만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면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행동으로 나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애들 키울 때 허구한나게 착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옆에 친구들한테 불공정하게 두들겨 맞고 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너 왜 그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 내주고 왔냐 이 바보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오히려 얻어맞고 오는 아이예요. 저희가 봤을 땐 그러면은 오히려 길을 살려줘야지. 그렇죠. 중국이 저딴 식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인들이 주권을 훼손하고 나라의 국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으면 저 내버려 둬야 하냐? 이게 나라냐? 응? 확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난 차라리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참 정말 몰상식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수준 드러나네.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지만. 예. 국제 무대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국제 무대는요 원래 무정부 상태가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한번 먹혀봤으면서도 한 번만 당했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어떤 사회, 우리 한국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면요 정말 나라가 문약해지고 말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자충수 두고 나라 문 닫는 사태 생깁니다. 그럼요. 정말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 박수치고 그게 옳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는 정말 또 구한말 사태가 또 도래하게 됩니다. 그 지금 중국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인정은 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인정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모택동 주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들먹이니까 딱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국권은 인권에 우선한다.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더라고. 아니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 내가 지금 지칭한 이 2008년도 중국 외교부에서요? 중국 외교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 우리 애들은 우리 그 유학생들 잘못한 일 없다고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애국자들이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면은 가서 그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 상대편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 제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꿇어 그냥 꿇고 지내야죠. 여기서 허공에다 대고 암만 떠들어야 개 짖는 소리를밖에 더 듣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요. 물론 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가 애초에 도리가 지배하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한국은 어떻게 응대했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두들겨 맞고 전경이 무장해제 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때 명확하게 나라면은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위로해주고 우리가 잘못했노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항의를 했었어야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때 하여튼 이 카메라로 찍힌 그 주모자들 수배를 했는데 걔들은 다 그냥 출국해버렸죠. 출국해버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또 우리나라 경찰 당국에서 또 성명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풍토 아래에서 나라가 또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문화를 외치니 수긍하고 그러니까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죠.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문화고 뭐고 말이죠. 이런 기본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 조건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문화고 뭐고 말이죠. 결국 나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그거에 반해서 아까 그 진중권 씨 그 칼럼에 반해서 여기 공희준 씨가 이 사람 이제 인터넷 농객인데 예. 공희준 씨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외국인 5천 명이 별다른 제지 없이 수도의 중심부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한심한 나라는 지구상에 드물성 싶다. 나는 성화를 지키겠다고 쏟아져 나온 중국인들의 숫자에 놀라고 그 조직력에 또 한 번 놀랐다. 한데 정말 놀라야만 할 사실은 제2차 진화사변의 궁극적 책임이 한국 정부한테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역대 집권자들의 잘못이 매우 크다 하겠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래 30년이 가깝도록 한국인들의 귀에 따갑게 들어온 소리가 외국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였다.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외국인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위선자들의 저렴하고 천박한 사대주의 근성이 그 원인이다. 차라리 이 얘기가 야, 이게 예, 제대로 찍었네. 예, 예, 그러니까 더 적실성이 있다는 예, 얘기죠. 우리가 오늘날 이 현장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진중권 씨 글을 들으면서 일견 옳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빗대어서 보면은 과거 명청 교체기에 조선 사대부들이 청나라를 비난했어요. 그죠? 이제 그 멸망해서 문 닫는 명나라를 두둔하면서 그 흥성하는 청나라를 그 비난했거든요. 결국 이제 병자호란, 정미호란으로 이어지게 됐죠. 수많은 민중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공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우리 그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그 진중권 교수의 그 말씀, 그 입 바른 소리 딱 들으면서 시원하십니까? 아, 옳은 얘기라고 박수들 치고 계십니까?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그랬어요. 청나라에다 대고. 딱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보면.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 이거죠. 예. 자, 예. 지금 그 진중권 교수하고 박노자 교수 지금 두 학자들을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또한 이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문약해지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지금 현실을 도외시한 관념론에 빠져 있는지. 예, 주류 사회가 지식인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꼭 그 말로가 그 국가의 어떤 국권의 위기로 닥쳐왔었다. 우리 역사를 한참 볼 때마다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위선 이건 좀 벗어야 한다. 물론 이들의 그 견해가 전적으로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의하기 어렵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이게 특히 이제 정체성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탈민족주의나 이 다문화주의자들이 이제 우리 단일민족, 단일문화 정체성을 이제 부정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이 우리 이제 개개인을 두고도 볼 때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누군가를 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그렇죠. 파킨슨 병에 걸렸거나, 예. 아니면 뭐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예. 하여튼 정신불면증에 걸렸거나 뭔가 했던 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모른다면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예. 아니 정신병자죠. 네, 그리고 한마디로 막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류의 그 인사들은 말하자면은 방금 아까 전혀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이게 다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는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이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정체성을 한국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하면은 특히 박노자 씨 언행이라든지 글을 보면은 서구 우월주의적 사관을 깔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 거예요. 예, 오리엔탈리즘이 그게 하여튼 그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 원래 서양 사람들이 제3세계를 자기들 관점에서 보는 그렇죠. 예, 자기들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개념을 제3세계 사람들이 그 개념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대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3세계 관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서 그 제3세계 사람들을 갖다 서양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불러들인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의 관점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재단한 그런 관점으로 해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잣대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수많은 식민 국가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지금 똥 치우고 있는 그 식민지 여러 나라 사람들 데려다 똥 치우고 있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그들한테 인권적 처우를 해주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결론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과거 중국을 따라하던 소중화가 이제 소유럽이 된 거네. 한국이. 그러니까 홍세화 씨나 진중권 씨나 바로 유럽이라는 거울로 이 한국 사회를 갖다가 비추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출발부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유럽식의 그런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걸 갖다 의식을 못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홍세화 씨 책에 보면 말이죠. 그 보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보론 그 프랑스 사회의 톨레랑스 거기에 뭐라고 그 맨 마지막에 해놨느냐면 내가 사대주의자인가 아니 약간 좀 제 말이 저렸던 모양이네. 네. 그런 얘기를 갖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예리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지금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네 보니까. 그건 지금 못 찾겠네요.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홍세화 씨나 이 진중권 씨는 국산이에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 티오노프, 그러니까 박노자 씨는 순수 외산인데, 근데 이들의 사상은 동일한 것 같아요. 서양 제국주의 관점에서 그 한국을 그 제3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도하고 계몽하려고 들고 있죠.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선을 암암리에 깔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사람들 탓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 한국의 지식층들이 이제 문제죠. 정신들 차려야죠.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그 보론 뭡니까? 프랑스 사회의 톨레랑스 그 보론 거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에 이제 내 말은 다 끝났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톨레랑스 얘기가 친불적인 얘기였다고요? 사대주의라고요? 내 얘기가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그럼 할 수 없군요. 톨레랑스에 대하여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톨레랑스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도 기억납니다. 사대주의 맞네요.
예.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사대주의라는 좀 그런 그 스스로 좀 지가 사대주의가 아니고 네가 머리가 나쁜 놈이고 무식한 놈이다. 그런 식이네요. 안 회장 딱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그냥 여운을 딱 끌면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죠. 예, 그건 확신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톨레랑스를 저번에 한번 다뤘고 이번에는 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한번 저희가 한번 박노자 씨 한번 짚어보면서 그 꼽사리로 진중권 교수도 한번 더 다루고 그다음에 이전에 그 홍세아 씨나 한번 양념으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는 아주 복잡 다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이러한 그 내용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방송, 우리 두 분 패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